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참 의미 있는 도서 하나 제가 읽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천거도 해드리고 관련해서 저자분 모시고 직접 궁금했던 것도 말씀 나눠보고자 이렇게 자리 한번 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관심 가장 많은 분야 뭔지 아시죠? 부동산, 도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깊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 내용들을 아주 쉽고 또 아주 뭐랄까요,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신 그런 저서가 있어서 저자분 모셨습니다. 카이스트의 김승겸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교수님. 예, 이번에 교수님이 내신 저서, 저도요, 뭐 사실 도시의 미래 그러면 복잡하게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너무 쉽고 이쪽 분야 전공자도 아닌데도 흐름을 쫙 읽을 수 있게 써주셔서 정말 이틀 만에 거의 80%를 다 읽고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고 이렇게 모시게 된 건데요. 일단 이 도시의 미래라는 책을 집필하시게 된 이유 뭘까요? 우리 자신이 어디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도시에 살죠,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도시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도시를 설계를 해 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의 도시로 발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뒤늦은 질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에게 꼭 여쭤보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이제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멍해를 갖게 되는 건데, 교수님께서는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시고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 이 카이스트는 공학의 대표적인 학교고 하버드야 뭐 워낙 전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긴 합니다만, 그 여러 가지 그 하버드에서 배울 수 있는 분야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어쩌다가 도시를 연구하시게 돼서 이런 경력을 갖게 되시는지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도시를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환경 분야라든지 뭐 이렇게 공원 설계도 하고 뭐 수변 공간의 어메니티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설계도 하시고 직접 도시계획회사 다니면서 설계도 하고 야구장 같은 것들, 야구장 앞에 어떤 그 공간들, 뭐 리조트, 온두라스의 뭐 리조트 이런 것들도 이제 설계를 하고 했는데, 이 작은 요소들이 그 도시의 가치를 얼마나 크게 높이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상당한 흥미를 느꼈고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그 도시를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던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것들은 이제 빼놓을 수가 없죠. 미국에서 그때는 있었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당시에 저도 이제 도시 경제라든지 부동산이라는 거, 도시 전반에 그 중장기적으로 미치는 어떤 파급 효과 같은 것들이 엄청나다라는 거를 그때 실감을 했어요. 그 건설업종, 제가 그때 당시 피닉스에 살았었거든요. 그 애리조나 피닉스에. 그때 만 건설업종 관련해가지고 이제 8,000여 개 정도 되는 회사들이 400개로 줄어드는데 6개월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동산이라는 거, 경제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도시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하게 됐고요. 어떤 맥락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마 연구 차원에서도 또는 또 여러 가지 또 호기심 차원에서도 아마 교수님이 이런 행보를 보이신 것 같은데, 제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20년간 200개 도시를 살펴보셨다 하셨는데, 뭐 이게 하나를 꼽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00여 개 도시 돌아다녀 보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도시 몇 개만 소개해 주세요. 독일의 미넨이요?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사실 제가 한 7년 정도 넘기 이상 한 8년 정도 살았던 도시. 피닉스요? 아니요. 어디? 피닉스는 한 6, 7년 정도 살았고, 그 캠브리지. 보스턴 영국, 캠브리지. 보스턴 캠브리지. 미국의 캠브리지. 이제 캠브리지가 그 찰스 리버 저 위쪽에 있고 보스턴이 이제 남쪽에 있는데, 보스턴보다도 캠브리지가 조금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하나씩 여쭤볼까요? 위넨 그러면 거기 뭐가 있길래 이게 인상적이셨나요?
일단은 자연 좋고요. 아, 자연. 그리고 이제 민행 공대 이런 데 굉장히 좋잖아요. 연구의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이라든지 뭐 상업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이고 뭐 예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상당히 잘 조화가 된 어떤 도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어떤 인공미를 가미한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살기가 많이 좋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실제로 제가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래갖고 그 뭐 200여 개 도시도 가보기도 했지만은 사는데만 해도 한 20-30군데는. 이야,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아 보니까 뭐 예전에 그 애리조나 피닉스 살 때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이 도시가 좋은지를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러 개 도시를 한번 살다 뭐 솔트레이크 시티도 살아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캠브리지가 일단 걸어가면은 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걷기 좋은 어떤 환경을 갖고 있고 그 유수의 대학들 뭐 하버드, MIT 뭐 교육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도 좋고 그래서 이게 한 15분 도시라는 느낌 있잖아요. 다 도시를 볼 수 있는 게 15분이면 충분하다 할 정도로. 15분 안에 내 일상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물론 그 집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렇게 7년을 살면서 그 정도의 값을 지불을 하면서도 어디 뭐 다른 데 이사 가고 싶지 않을 만큼 이런 매력을 저는 느꼈어요. 특히 강을 두고 캠브리지 쪽이 보스턴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시는 이유가 그런 뭔가 학습적인 환경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스턴보다 조금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서. 복잡하지 않고 걷기가 더 좋다라는 것들. 물론 이제 보스턴 쪽에는 그 저 해안도 있습니다. 그 공항 쪽으로 보스턴 로건 에어포트 이쪽으로 보면 이제 뭐 좀 항구 공항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거기서 이제 배 타고 이제 조그만 섬도 이제 갈 수 있고 뭐 이런 어메니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은 캠브리지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개인적인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조용하면서 이제 걷기도 좋고. 보스턴보다 붐비지 않고 대신에 보스턴에 있을 거 다 있고 뭐 이렇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세계적인 명문대가 있는 곳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민행공대부터 해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뭐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많은 분과 소통하고 영감 얻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선호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많은 경험들 200개 도시를 또는 거주해보고 체험도 해보시고 또 정통의 학자로서 하버드에서 관련 공부도 해보셨고 실제 설계를 구현하면서 도시를 기획해본 역할도 해보신 분께 이제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가장 도시 문제에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성이 정말 먼 대표적인 도시가 서울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가정, 일터, 학교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요. 물론 다른 지자체는 또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이 엄청난 그 뭐랄까요 출퇴근의 이동성 이거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인프라라든지 뭐 상업적인 공간이라든지 일터, 뭐 교육의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울에 모여 있으니까 그 지방에서도 올라가고 그 뭐 수도권에서도 올라가고 다 이제 서울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 한꺼번에 이제 많이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확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람들이 좀 편리해지니까 더 그 서울로 이제 가는 그 이동하는 저 인구들이 더 많아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의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뭐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인프라 같은 것들을 뭐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제 분사를 한다고 그래갖고 그 수요가 끊기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악순환의 공기를 조금 분산을 좀 시켜야 될 좀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방 소멸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서울만 뭐 한국이 아니잖아요. 이 넓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제 교수님 저서를 읽다 보니까 외국에서 코로나 기간 이후에 전개됐던 비대면 근무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심지에 바짝 붙어서 살아야 될 수요들이 생각보다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IT 강국으로서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선호 현상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에서는 도대체 어떤 근무적인 요소가 꼭 도심지에 있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는데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근접에 있으려고 하는 그 차이점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 책에서는 언급을 안 해주셔서. 그 공간 민주화. 공간 민주화. 그다음에 이제 기술의 평준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좋은 기회를 얻으려면은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어떤 특정 지역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 기술 덕분에 그 작은 지방 도시라든지 농촌에서도 이제 원격으로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런 어떤 기술적으로 이제 평준한가, 평준화 됐는가, 그리고 이제 공간적으로 그 얼마나 이제 민주화가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발전을 하겠죠. 지금 현재 그 원격으로 하면은 좀 불편한 점도 있고요. 사람이 좀 만나서 좀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 원격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아쉬운 때도 많아요. 근데 이런 어떤 그 단점들을 좀 더 보완이 가능한 이런 기술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기술들이 그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제 접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기술은 있는데 거기에 접근을 못하면은 이 또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그 불균형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지금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기고 그 공간적인 어떤 그 특권화, 불평등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아직까지 공간의 민주화가 달성되지 못한 면이 일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어떻게 보면 기술로 인해서 꼭 직접 효과를 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다양한 데 살았어도 충분히 뭔가 접근 가능한 그런 일들이 아직은 촉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책에서는요. 앞으로 미래 도시의 대표적인 유형을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는 초밀집 스마트 허브 도시.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서울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분산형 자급자족형 거점 도시. 우리나라 신도시 중에서 그나마 자급자족이 가능한 형태 하면 판교 정도가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하여튼 뭐 그런 유형 하나 꼽아주신 것 같고 경험 중심의 문화 상업 도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강조한 친환경 생태 도시 그리고 다문화를 포용하는 공동체 지향 도시 이런 것들이 미래 대표적인 유형화된 도시의 모습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트렌드를 보셨을 때요. 우리나라 미래에 여러 가지 뭐 도시 단위에서 기회 요인도 있고 도전 요인도 있어 보이겠습니다만 이 5가지 도시 유형 중에서 지금 구현되고 계속 디벨롭되고 있는 유형은 어느 걸 꼽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가 초밀집 허브 도시죠. 서울요? 서울이죠. 부동산에서 회자되는 말 중에서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뭐냐 했을 때 로케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입지가 상당히 그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향후에 이제 달라질 게 바로 좋은 입지를 이 로케이션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5가지를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밀집 스마트 허브 도시가 조금 두드러지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앞으로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입지의 그 가치 이게 주로 이제 서울하고의 접근성이라든지 뭐 강남이나 목동처럼 그 우수한 학군, 직장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됐다면은 이제 우리가 마주할 미래에 이런 전통적인 기준만으로는 도시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충분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내다 보려면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 스스로가 이제 깨닫기도 전에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 앞으로 사람들이 단지 이제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이라든지 뭐 교통이 편리한 지역 이런 거를 넘어서서 더 나은 어떤 삶의 가치라든지 창의성 얼마 중요합니다. 창의적인 영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역시 이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특별한 매력이라는 어떤 희소 가치, 희소한 가치, 이런 가치를 지닌 이제 도시들이 지속 가능한 어떤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가치가 희소성에서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뭐 전통적인 중심지, 서울이나 서울 강남이나 뭐 이런 것처럼 전통적인 중심지가 이제 뭐 저 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 귀하게 여길 가치가 이제 다른 거죠. 그 삶의 질이라든지 뭐 기후 안정성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이해했습니다. 몇 개를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분산형 자급자족형 도시에는 샘플로 예시를 안 들어주셨더라고요. 스마트 허브 도시는 뭐 두바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데를 우리 보러 떠오르면 된다라고 이제 예시를 주셨는데, 분산형 자급자족형 거점 도시는 국내나 해외 어디를 제일 많이 전형적인 모델로 꼽으세요? 일단은 자급자족이라는 거가 거기서 이제 잡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 주거도 해결이 돼야 된다는 배드타운 같이 일자리는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주거하고 잠자는 데는 이제 따로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갖고 판교 괜찮잖아요. 괜찮죠. 거기서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판교에서 또 살고, 가까운데 또 분당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동탄도 있고요. 동탄도 있고. 물론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주택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보스턴 캠브리지. 그런데 바이오 기업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네요. 굉장히 좋아요. 교육과 직장과 그리고 삶의 터전, 환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급자족이, 박물관 걸어가면은 뭐 박물관 15분 내에 모든 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제 머릿속에 맴돌던 개념이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생태도시 말씀 주셨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대표적으로 저는 200개 도시 중에 여기 좋아 보입니다 해주셨던 캠브리지, 여기도 이제 겨울에는 대책 없던데요. 눈이 상당히 많이. 그래서 친환경 생태도시는 적합한 사례가 그럼 어디로 꼽으세요? 친환경 생태 보면은 제가 살았던 데 중에서 물론 좀 환경만 있고 좀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육이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을 만한 데가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가 조금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저 동계올림픽도 거기서 한 적이 있었고, 뭐 겨울에 이제 스키 좀 타고, 그리고 뭐 여름에는 뭐 그 산에도 이제 등산, 뭐 하이킹 뭐 이런 것들 하고, 그 직장도 있고, 상당히 그 친환경적이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를 포용하는 공동체 지향 도시, 미국은 워낙 많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점점 부합하는 지역이 혹시 보이시는 데가 있으세요?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느린 면이 있긴 있었고요. 뭐 단일 민족 뭐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좀 배제하는 이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저는 오히려 물론 이제 인종들 다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다문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인종적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이거를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 면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민족성 자체가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싫어하고 뭐 배척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성이 좀 착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은 외국인들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을 안 했던 거고 외국인 중심으로 이런 뭐 행정이라든지 뭐 이런 포용할 만한 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저출산에 고령화에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한류의 열풍을 또 타가지고 한국이 얼마나 훌륭하냐, BTS라든지 뭐 기생충 뭐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그래갖고 베트남이나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데 많이들 오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경제를 지탱을 하려면 와야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어떤 한류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고 또 인기가 많아서 또 오게 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사람이 외국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고, 되는군요. 도시도 거기에 맞춰서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광주만 해더라도 전라도 광주, 예. 뭐 그리고 뭐 많이들 있습니다.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경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산, 뭐 평택 예. 등등의 도시들이 이런 어떤 다문화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다문화 복지에 또 신경을 쓰고 네. 다문화 교육에 신경을 쓰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교수님 저서에는 아주 상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관점에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또는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모습을 계속 띄려면 지금 이런 요소들 중에서 제일 결핍돼서 요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보이시는 게 어느 쪽 지향점이 더 많으세요? 잡입니다. 잡. 아, 일자리. 직장, 일자리 문제예요. 앞으로 일자리가 없으면은요. 예. 도시에 사람들이 안 오겠죠. 그렇겠죠. 예. 도시에 오는 게 기회를 찾아오는 거죠. 기회를 찾아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 지금 현재 트렌드죠. 네. 저출산 고령화. 예. 이게 얼마나 많이 잘 대응을 하느냐. 예. 그래갖고 첫 번째 얘기했던 잡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 플랫폼이 지배하는 예. 세상이 이제 될 거고, 그런 쪽에 그 산업들이 이제 발전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 기후 변화에 네. 대응하는 이런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풀어가고, 이런 직장들이 이제 많이 생겨날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예. 문제,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나 이제 헬스케어, 이런 혁신을 주도하는 네. 어떤 직장들이 이제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세 가지 네. 어떤 분야를 이제 선도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제 투자를 하는 도시들, 네. 이런 도시들이 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또 흥미로운 지점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하나부터 먼저 여쭤보면 도시농업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도 다른 프로젝트 할 때 버티컬 팜부터 해서 도시 내에서 이런 식으로 농업이 가능하구나 보긴 봤는데, 이 도시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정말 급부상하고 있습니까? 도시농업이 지금 부상하고 있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예. 상추를요. 네. 여기서 그냥 사갖고 먹는 거예요. 예. 이게 아키아 안에 네.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는 이케아라고 부릅니다. 이케아라고. 예,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상이 많이 되겠죠. 왜냐면은 사람들도 먹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일단은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먹는 식량의 공급망이 네. 일단 불안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먼 곳에서 식량을 운송하는 방식은 탄소 배출도 많고, 네, 네. 공급망이 쉽게 붕괴돼서가 있죠. 네. 그래서 도시 안에서 직접 식량을 생산하는 네. 이런 어떤 도시 농업이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들의 취향 예. 달라지는 거죠. 예. 삶의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먹는 것만 즐기는 게 아니라 네.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네. 도시 농업이 이런 어떤 소비자의 욕구라든지 요구에 맞춰서 예. 이런 어떤 니즈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네. 내 집 근처에서 방금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바로 구매를 하는 거죠. 도시 농장에서 네.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같이 이제 작물도 네, 재배를 네. 하고 이게 곧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가로 이제 레크레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도시 농업하고 이렇게 되면은 도시 농업이 새로운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군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짜투리탕 항상 존재는 하는 거죠. 예, 예. 100%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거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버려진 공장 같은 네. 유휴 공간 이런 데를 식량 생산하는 어떤 비즈니스 공간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도시 부동산 가치도 이제 상승이 되고요. 네. 새로운 일자리도 네. 생겨나고요. 그래서 도시 농업이 기후 위기 그리고 소비자의 취향 변화
그리고 새로운 경제 기회 모두 맞물려서 생겨나는 새로운 산업이자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래 산업으로 각광을 받는다. 예, 그렇게 그런 이유로 책에서 좀 강조를 해주신 거네요. 예. 또 한 가지는 뭐 건축 기법이라고 해야 될지. 야,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제 건물을 짓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공기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건축비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값싼 주거 공간 이런 걸 좀 많이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오. 지금 저희 그 학생 중에서도 그 모듈러 공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세요. 예. 그런 것처럼 얼마나 이 모듈러 공법이라든지 이런 예. 3D 같은 어떤 기술들이 그 지역의 어떤 그 뭐 가격 불평등이라든지 예. 그리고 그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높일 수 향상시킬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은데 많이 하는데 예. 3D 프린팅 기술이 일단은 건축만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고 예. 제조까지 바꿉니다. 제조까지. 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혁명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이제 많이 하세요. 네. 지금까지 그 건축이든 제조업이든 사실 한계가 되게 좀 명확했잖아요. 네. 복잡한 구조 그리고 이제 독특한 디자인 이런 네. 것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용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다 보니까 비용도 이제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좀 단축을 하고 비용을 줄이려면은 그 단순한 형태로 바꿨어야 돼. 근데 3D 프린팅 기술이 이런 제약을 없애버렸죠. 네. 대표적인 사례 초대형 3D 프린터를 이용해서요. 네. 특수 그 시멘트 혼합물하고 네. 이제 강화 플라스틱하고 이렇게 이제 그 결합을 시켜서 한 층 한 층씩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사무실을 건축을 한 거고 이거는 뭐 사무실의 일부 사진입니다만은 예. 이게 단 17일. 17일 만에. 17일 만에 이제 모든 구조물이 이제 프린팅이 끝났다는 예. 거예요. 그럼 뭐 사실 뭐 건축물 하나 짓는데 17일 만에 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고 내부 마감까지 포함해서 완공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21일. 21일. 예. 엄청난 혁신인 거죠. 예. 예. 기존 건축 방식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예. 비용은 한 절반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건설 속도는 60% 정도 네. 빨라진 거죠. 네. 예. 건축 폐기물도 한 60% 정도 줄이는 이런 효과를 이제 나타냈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변화되는 기술 환경 또는 기후 환경 그리고 사회적 니즈에 발맞춰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그 도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고 그 과정에서 도시 안에 새로운 기능들인 도시농업이나 이런 것도 잘 넣으면 정말 좋은 새로운 또 아까 입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1부 코너의 마지막으로 만약에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중요한 정책 입안을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윗분들이 그런 입지를 하나 정해주시면 아주 단기간에 이런 걸 하나 3D 공법이나 이런 걸 만들겠다 하면 어디가 제일 입지로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세요? 뭐 없는 거에서 이거를 좀 완전히 새롭게 네. 이제 하는 거는 좀 위험성이 예. 좀 있죠. 뭐 모든 그 설계라든지 그 계획들이 그 수요를 보고서 공급을 결정을 하고 그렇겠죠. 또 이제 공급에 맞춰서 또 이제 수요가 나오고 예. 뭐 이런 어떤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뭐 논밭분이 없었는데 여기다가 뭐 3D 프린팅으로 아파트를 설계를 하고 뭐 등등을 해서 네. 완전히 그 새로운 어떤 그 신도시 개념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위험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훌륭한 후보군들 후보군들 중에서 뭐 요즘에 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든지 뭐 서울 집중화 현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좀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입지를 한번 보면은 대전 어떻습니까? 대전. 물론 제가 카이스트에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는 느낌이 확 듭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초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젊었을 때 나는 지방으로는 안 간다. 예전에 그랬었어요. 예. 제가 예전에 공무원 할 때도 과천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세종시로 뭐 이렇게 다 옮길 거다
그랬을 때 예. 이건 나가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드리구나. 지방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 공부하고 와서 이제 다시 국내 들어와 보니까 이래저래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카이스트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이스트를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가게 돼. 오늘 안티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지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전에 한번 가봤더니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이 굉장히 좀 복잡한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지방 도시로 이제 수도권, 제가 말하는 지방 도시도 굉장히 광역시도 많고 훌륭한 도시들이 많은데 일단은 저 수도권에서만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지방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어떤 인프라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많이 안 갖춰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가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내려가 보니까 생활하기가 너무 좋아요. 넓고 일단은 도로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뭐 혹자 분들은 간혹 가다가 노잼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좀 뭐 미술관도 있고 뭐 좀만 가면은 뭐 계족산이니 뭐 계룡산이니 뭐 등등의 산들도 있고 뭐 그리고 교육 인프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구 단지들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제 서구 이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상가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주택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전이라든지 뭐 울산도 일단은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산업도시의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산업들에다가 이제 환경적인 그런 요소가 조금 가미가 되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좀 가미가 되고 하면은 이런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하는 도시들이 더 경쟁력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취지로 말씀 주신지 확실히 와닿았어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수요도 제공해주고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정주 여건도 제공해주면서 도시의 순기능을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봐라 라는 말씀 주시면서 또 수도권 과밀을 좀 억제하기 위해 대전이나 울산 같은 경우도 좋은 후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